차가운 금속과 따뜻한 나무의 향이 어우러진 한서연의 건축 스튜디오는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정밀하게 정돈된 설계 도구들과 책상 위 작은 화분에 담긴 푸른 식물은 그녀의 이성과 감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막 새로운 주택 프로젝트의 마지막 스케치를 끝내고 뻐근한 목을 돌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때 등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익숙한 향수 냄새가 그녀를 감쌌다. 강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존재는 언제나 서연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 태영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그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지만 서연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다정한 남자였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건축학개론 수업에서 만나 캠퍼스 커플이 되었고 졸업 후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오고 있었다. 우리 서연 씨 또 밤새운 거야. 그러다 쓰러지겠어. 지우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에 서연은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품에 기댔다. 두 사람의 관계는 완벽해 보였다. 같은 꿈을 꾸고 서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구상한 미래의 집 설계도가 책상 한쪽에 놓여 있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과 꿈이 담긴 공간이었다. 바로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정적을 깨뜨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서연은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서연은 들려오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지훈의 얼굴에서 평온함이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지금 어디야? 알았어. 바로 갈게. 짧은 통화를 마친 지훈은 서둘러 외투를 챙겨 입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지훈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지훈은 그녀의 눈을 피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금방 다녀올게.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불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았다. 나도 같이 갈게. 운전은 내가 할게. 당신 지금 운전할 상태 아닌 것 같아.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우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서둘러 스튜디오를 나섰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훈이 말한 목적지는 회사가 아닌 서울대학교 병원이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지훈은 창밖만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금은 그저 그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마자 지우는 거의 뛰다시피 차에서 내렸다. 서연도 급히 그의 뒤를 따랐다. 응급실의 소란스러움과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한 간호사를 붙잡고 이름을 말했다. 윤채원 환자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윤채원, 지훈의 옛 연인이었다. 지훈이 유학 시절 잠시 만났다가 헤어졌다고 이미 오래전에 모두 정리된 관계라고 말했던 여자였다. 서연은 그 이름을 애써 머릿속에서 지워왔었다. 간호사는 그들을 중환자실 앞 복도로 안내했다. 복도 끝에는 중년의 부부가 초조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지훈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자네 때문에 우리 채원이가 자네만 아니었어도 우리 애가 이런 짓을 하진 않았을 거야. 여자는 울부짖으며 지훈의 가슴을 쳤고 남자는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모든 상황이 그녀를 외부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에 잘못 들어선 관객처럼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잠시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의사는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채원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곧 개인 병실로 옮겨질 것이었다. 채원의 부모는 의사를 따라갔고 복도에는 서연과 지훈 단둘만 남았다. 서연은 차가운 벽에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은 괴로운 얼굴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감히 서연을 쳐다보지 못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지훈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안해 서연아.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사랑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관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곧 간호사들이 이동 침대를 밀고 나왔다. 침대 위에는 윤채원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그 위로 붉은 피가 희미하게 배어 나왔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침대로 다가갔다. 채원은 의식이 돌아왔는지 힘겹게 눈을 떴고 지훈을 발견하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과 애처로움이 뒤섞여 있었다. 채원은 개인 병실로 옮겨졌고 지훈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따라 들어갔다. 서연은 차마 그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 끝에 우두커니 서서 반쯤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채원의 부모는 잠시 자리를 비운 듯 보였다. 병실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채원은 침대에 기대앉아 흐느끼고 있었고 지우는 그녀의 침대 옆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채원이 떨리는 손을 뻗어 지훈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녀는 거의 애원하듯이 말했다. 가지마, 지훈 씨. 제발 내 옆에 있어줘. 나 혼자선 너무 무서워. 그 순간 지훈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그는 채원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채원은 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채원아.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서연의 세상이 멈추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눈앞의 장면만이 흑백 영화처럼 느리게 재생되었다. 자신을 사랑한다던 남자가 함께 미래를 그리던 남자가 지금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미안하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 포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서연이 감히 파고들 수 없는 깊은 죄책감과 연민, 그리고 아직 끊어지지 않은 감정의 끈이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그들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몇 년간 쌓아 올린 사랑의 성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심장이 조각나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그녀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배신감과 절망, 그리고 한때 순수했던 자신의 마음에 대한 조롱이 담긴 눈물이었다.
그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지는 순간 한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죽어버렸다. 사랑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따뜻했던 그녀의 심장까지도. 그날 이후 한서연은 더 이상 사랑을 믿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차갑고 단단한 얼음성을 짓기 시작했다. 3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빚어내기에 충분했다. 과거의 한서연은 따뜻한 커피향이 어울리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그녀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은 여자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작은 스튜디오에서 섬세한 주택 설계를 하지 않았다. 대신 국내 굴지의 건설그룹, 진성그룹의 전략기획실장으로서 거대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전쟁 같은 프로젝트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회의실은 그녀의 얼음 성과도 같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언제나 서늘했다. 오늘 그녀는 MA 시장의 매물로 나온 중견 건설사 세림건설 인수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최종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세림건설의 대표와 그의 변호인단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저희가 제시한 최종 인수 가격은 주당 5만 8천 원입니다. 이 이상의 가격은 진성그룹으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서연은 조금의 감정도 싣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가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은 마치 정교한 기계 같았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 직원들은 그녀를 뒤에서 얼음 여왕이라 불렀다. 세림건설 대표는 땀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실장님, 세림건설의 잠재적 가치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유한 신도시 부지 개발권만 해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주당 6만 5천 원은 받아야 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듯 애절하게 호소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그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도시 부지, 현재 환경 영향 평가 문제로 개발 허가가 보류된 상태라는 걸 모를 리 없으실 텐데요. 서연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최소 2년, 어쩌면 5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 리스크는 모두 인수자인 저희가 떠안아야 하는 거고요. 그 불확실성의 가치를 저희가 왜 지불해야 합니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상대의 논리를 파고들었다. 세림건설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다.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이것은 그녀가 즐겨 사용하는 협상 기술이었다. 상대를 극한의 압박감 속으로 몰아넣은 뒤 아주 짧은 침묵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세림건설 대표가 먼저 백기를 들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패배감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제야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악수를 청하는 대표의 손을 굳이 잡지 않고 가볍게 목례만 한 채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등 뒤로 부하 직원들의 경외심 가득한 시선이 따라붙었다. 그녀의 개인 집무실은 회의실보다 더 차갑고 미니멀했다. 온통 흙과 백 그리고 회색으로만 이루어진 공간이었다. 따뜻한 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 하나, 개인적인 물건 하나 없이 오직 업무에 필요한 것들만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잠시 눈을 감았다.
승리의 쾌감은 잠시뿐 이내 익숙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이렇게 살아왔다. 사랑을 믿었던 대가로 얻은 것은 처절한 배신감과 상처뿐이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흘렸던 한 방울의 눈물 이후 그녀는 다시는 울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감정을 모두 죽여버렸다.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오직 일에만 쏟아부었고 독하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다. 강지훈과 윤채원의 소식은 간간히 언론을 통해 들려왔다. 그들은 결국 약혼했고 태영그룹의 경영권 승계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서연은 그들의 기사를 볼 때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지워버린 이름일 뿐이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 두꺼운 얼음장 아래에서는 여전히 잊히지 않는 통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아주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3년간 은밀하게 준비해온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태영그룹의 비자금 흐름 정관계 로비, 의혹, 그리고 강지훈 개인의 비리까지.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언젠가 그들이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날이 온다면 주저없이 그들의 심장을 꿰뚫어 버릴 비수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던 과거의 한서연이 아니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가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다. 실장님, 다음 주에 착공식이 예정된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 최종 협력사 리스트입니다. 서연은 무심하게 서류를 받아들었다. 엘리시안 타워는 진성그룹의 사활이 걸린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최첨단 복합 빌딩을 짓는 사업이었다. 그녀는 명단에 있는 회사들의 이름을 훑어 내려갔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한 이름에 멈추었다. 주시공협력사 태영건설. 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에 태영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녀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 진성의 기술력과 태영의 자금력이 결합된다면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보고서에 적힌 태영 측 프로젝트 책임자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총괄 책임자 강지훈 전무이사. 그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운명의 장난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피하고 싶었던 과거가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의 현재를 덮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동안 그 이름을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류에 결제 사인을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비서가 서류를 들고 나가자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 그녀가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그리움도 미련도 없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전사의 투지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재회의 무대는 준비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그녀가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진성그룹의 35층에 위치한 VIP 회의실은 그 자체로 권력의 상징이었다.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심장부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최고급 흑단으로 만들어진 회의용 테이블은 거울처럼 매끄럽게 빛났고 그 위에 놓인 서류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되어 있었다. 이곳은 한서연 실장이 가장 중요한 전투를 치르는 전장이었다. 회의 시작 10분 전 한서연은 이미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 PC 화면에 떠 있는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의 복잡한 설계도와 사업성 분석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팀원들은 그녀의 뒤에 병풍처럼 서서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다. 그녀가 만들어낸 팽팽한 긴장감은 회의실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회의는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되어야 하는 하나의 공연과도 같았다. 정각이 되자 회의실에 두꺼운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태영그룹의 임직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선두에는 강지훈 전무가 서 있었다. 3년 만에 보는 그는 더욱 세련되고 오만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은 그의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는 태영그룹의 후계자라는 그의 위치를 증명하는 듯했다. 그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진성그룹의 프로젝트 책임자가 누구인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차피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주도권은 자금력을 동원하는 태영이 쥐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상석에 앉아 있는 여자를 향해 의례적인 인사를 건네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강지훈의 세상이 잠시 멈추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바로 한서연이었다. 하지만 그가 알던 한서연이 아니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그의 품에 기대어 미래를 속삭이던 여자는 그곳에 없었다.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과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을 한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마르고 날카로워졌지만 그 눈빛에서는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늦으셨습니다. 강지훈 전무님. 1분 30초 지각이시군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훈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다정한 음색이 아니었다. 싸늘하고 건조하며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은 목소리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악수를 청하지도 않았다. 그저 턱짓으로 그의 자리를 가리킬 뿐이었다. 그 무심한 태도는 그를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그것도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잊어버렸다. 그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의 팀원들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하고 차가운 기류를 감지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지우는 애써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태연한 척하며 서류를 펼쳤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맞은편에 앉은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럼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의 첫 번째 협력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성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자 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을 맡은 한서연입니다. 서연은 완벽하게 사무적인 어조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는 한서연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 아주 잠깐, 거의 알아챌 수 없을 만큼 미세하게 힘을 주었다. 마치 그 이름이 이제는 당신이 알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키려는 듯이 회의는 서연의 완전한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각 단계별 실행 계획 예산 배분, 그리고 각 사의 역할 분담까지 막힘없이 설명해 나갔다. 그녀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고 모든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완벽하게 꿰고 있었다. 태영의 임원들은 그녀의 전문성과 카리스마에 압도당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앉아 있는 젊은 여성이 단순한 얼굴마담이 아님을 깨달았다. 강지훈은 회의 내용에 집중하려 했지만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서연이가 진성그룹의 실장이 되어 있지? 그 3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는 그녀의 성공이 불편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불안했다. 자신에게 버림받고 상처 입었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과 대등하나니 오히려 자신을 압도하는 위치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회의 중간 지우는 흐름을 끊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시도했다. 잠깐만요, 한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시공 방식은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태영이 보유한 신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강 전무님께서 말씀하시는 태영 신공법은 아직 안정성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저희는 수조 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를 실험 대상으로 삼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는 즉시 스크린에 관련 데이터를 띄웠다. 태영 신공법의 잠재적 리스크와 안정성 테스트 보고서의 허점이 조목조목 나열되었다. 지우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서연은 그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다시 회의를 이어갔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차버리듯 그의 의견을 가볍게 묵살해 버린 것이다. 굴욕감에 지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지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말았다. 서연 씨 아니, 한 실장님, 우리 잠시 따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서연 씨라고 부르는 순간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와 같았다. 강 전무님, 지금은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게 사적인 용무를 이야기할 시간을 내어드릴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면 전무님의 비서실을 통해 공식적으로 미팅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안건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경우에만 고려해 보도록 하죠.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 말은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관계가 철저히 공적인 것임을 선언하는 것과 같았다. 동시에 강지훈에게는 너는 더 이상 내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잔인한 통보이기도 했다. 회의는 그것으로 끝이 났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팀원들에게 몇 가지 업무를 지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영의 임직원들이 회의실을 나갈 때까지 눈길 한번 주지 않으며 철저히 그들을 무시했다. 강지훈은 움직이지 못하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두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얼음 장벽 앞에서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씁쓸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 다시 혼자 남게 된 서연은 잠시 동안 굳은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재회는 끝났다. 그리고 이 길고 지독한 게임의 첫 수는 그녀가 완벽하게 승리했다. 일주일 후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의 핵심 자재인 초고강도 강철 프레임 공급사를 선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지난번에 냉랭했던 첫 만남 이후 강지우는 절치부심하며 이 날을 기다려왔다. 그는 한서연에게 당했던 굴욕을 만회하고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번 회의에는 프로젝트의 최대 투자자인 블랙스톤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권도연 역시 처음으로 참석했다. 권도연은 3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수많은 전쟁을 치른 노장처럼 깊고 예리했다. 그는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 없이 조용히 회의장에 앉아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존재감은 좌중을 압도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무게감이 있었다. 강지훈은 권도연의 존재를 자신의 계획을 위한 최고의 발판으로 여겼다. 투자자 앞에서 자신의 경영 능력을 증명하고 한서연의 비합리적인 고집을 꺾어놓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강지훈이 먼저 치고 나섰다. 한 실장님, 그리고 권 대표님, 저희 태영그룹은 본 프로젝트의 원가 절감과 공기 단축을 위해 자회사인 태영제강의 H700 강철 프레임을 주 자재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의 발표는 표면적으로는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었다. 태영제강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비용 절감 효과, 자회사와의 협력을 통한 원활한 공급망 관리 등을 수치로 보여주었다. 그는 발표 내내 은근히 한서연의 기존 계획을 깎아내렸다. 그녀가 검토하던 해외 공급사의 제품은 가격이 비싸고 운송 과정의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의 오만한 태도에는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비즈니스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태영그룹의 임원들은 그의 발표에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실어주었다. 분위기는 완전히 강지훈 쪽으로 넘어간 듯 보였다. 그는 발표를 마치며 만족스러운 미소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한서연은 그의 긴 발표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스크린을 응시했고 그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혹은 태영의 막강한 자금력 앞에서 결국 굴복할 것인지 궁금해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며 회의실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강 전무님, 원가 절감에 대한 전무님의 열정은 잘 알겠습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하지만 저희는 빌딩을 짓는 것이지 모래성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스크린 옆으로 걸어 나갔다. 모든 시선이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강 전무님께서 방금 극찬하신 태영제강의 H700 제품 저희 진성기술연구소에서 별도로 입수하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다. 그것은 태영제강 제품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H700은 기본적인 인장 강도는 기준치를 통과했지만 영하 10도 이하의 저온 환경과 진도 7 이상의 지진 충격 시뮬레이션에서 심각한 취성 파괴 현상을 보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취성 파괴, 즉 강철이 엇가락처럼 휘어지지 않고 유리처럼 깨져버리는 현상은 초고층 빌딩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최악의 결함이었다. 서연은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엘리시안 타워는 지상 100층 높이 500m에 달하는 마천루입니다. 입주하게 될 수만 명의 안전을 담보로 단 1%의 원가 절감을 위해 도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강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태영제강의 기술 보고서를 맹신하고 있었기에 이런 반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서연은 그에게 반격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이것이 저의 플랜 B입니다. 그녀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인 포스코와의 잠정 공급 계약서가 나타났다. 포스코의 신제품 하이퍼 스트렝스 스틸은 현존하는 모든 테스트에서 완벽한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태영 제강의 제한가보다 불과 3% 높을 뿐입니다. 그녀는 완벽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강지훈이 내세웠던 비용이라는 무기를 무력화시키고 안전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던 권도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권 대표님, 투자자의 자금을 보호하고 프로젝트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명백한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내부 거래를 통해 프로젝트의 근간을 흔드는 리스크를 감수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강지훈의 제안이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니라 자회사의 이익을 위해 프로젝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기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지적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던 권도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안전과 퀄리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 실장님의 분석과 대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자재 선정은 한 실장님께 전권을 위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 강지훈의 완벽한 패배였다. 권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후 비서를 데리고 말없이 회의실을 나갔다. 그는 나가기 전 서연에게 아주 짧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에 대한 순수한 감탄과 흥미가 담긴 눈빛이었다. 강지훈은 창백해진 얼굴로 자신의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그저진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서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서류를 정리했다. 그녀는 패배감에 젖어 있는 강지훈에게는 시선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승자의 여유와 함께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나를 얕보지 마. 다시는. 이것이 바로 그녀가 보낸 첫 번째 경고장이었다. 강지훈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둔 후에도 한서연의 일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고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의 모든 세부 사항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챙겼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숫자와 수백 개의 도면 그리고 수십 개의 계약서로 가득 차 있었다. 감정이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강지훈의 존재는 그녀가 애써 외면하던 과거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성가신 부표와도 같았다. 그날도 서연은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지친 기색 없이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었다. 도시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복잡한 구조 계산식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일은 그녀에게 갑옷이자 요새였다.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를 정리하던 중 그녀는 실수로 개인 클라우드 폴더를 클릭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애써 열어보지 않았던 과거의 기록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폴더를 닫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림하우스라는 이름의 파일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3년 전 강지훈과 함께 설계했던 그들의 미래의 집이었다. 호기심이 아닌 이미 죽어버린 감정의 잔해를 확인하려는 듯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할 수 있는 넓은 주방,
그리고 서로의 작업실이 마주보고 있는 서재의 3D 렌더링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 이미지 속에는 그녀가 잊고 있던 행복과 순수했던 믿음이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었다. 서연은 마우스를 쥔 손을 멈춘 채 화면을 응시했다. 그 순간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이성의 댐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갑자기 사무실의 공기가 희박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귀에서 이명이 울리는 듯했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날뛰기 시작했다. 눈앞의 설계도가 서서히 병원의 차가운 흰색 복도로 변해갔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았다. 다른 여자를 끌어안고 있던 강지훈의 뒷모습, 애처롭게 울부짖던 윤채원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던 그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의 감각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흡.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급히 파일을 닫았지만 이미 쏟아져 들어온 과거의 파편들은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던 그녀의 세계가 속절없이 흔들렸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댔지만 머릿속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가벼운 공황 증세였다. 그녀는 물이라도 마시기 위해 탕비실로 향했다. 하지만 몇 걸음 떼지 못하고 휘청거리며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다. 스스로가 이렇게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지난 3년간 그녀는 강해지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런데 고작 낡은 파일 하나에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실장님. 권도연이었다. 그는 해외 투자자와의 화상회의가 길어져 이제 막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그는 복도를 지나가다 불이 켜진 서연의 사무실을 보고 잠시 들른 참이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그의 예리한 눈은 서연의 미세한 떨림과 창백한 안색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평소의 얼음 여왕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간파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몸을 바로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하필이면 이 남자에게 들켰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꼈다. 그녀는 재빨리 평소의 무표정한 가면을 다시 고쳤었다. 대표님이야말로 늦게까지 별일 아닙니다. 잠시 현기증이 났을 뿐입니다. 그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권도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것이 그녀의 자존심에 더 큰 상처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자신의 집무실 쪽으로 걸어갔다. 서연은 그가 떠났다고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다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찻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책상 위에 찻잔을 내려놓았다. 은은한 캐모마일 향이 서늘한 사무실 공기 속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마음이 복잡할 땐 따뜻한 차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서연의 상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지극히 중립적이고 담담한 말을 건넸다. 그의 행동과 말에는 불필요한 동정이나 호기심이 없었다. 오직 한 인간으로서의 섬세한 배려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책상 위에 찻잔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지난 3년간 그녀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사람들은 많았다.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그녀의 직책에 대한 아부이거나 그녀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한 계산된 친절이었다. 이처럼 아무런 대가도
의도도 없는 순수한 온기는 처음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어두운 사무실 속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깊었다. 그럼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권도현은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그는 그녀에게 대답을 강요하지도 그녀가 차를 마시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가 혼자 있을 시간을 존중해 주었다. 텅 빈 사무실에 다시 혼자 남은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다. 그것은 낯설고 어색한 감각이었다. 얼음장 같던 그녀의 마음에 아주 작은 온기가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차를 마시지 않았다. 그저 그 온기를 느끼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한서연의 견고하던 얼음성에 처음으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났다. 그녀 자신조차 아직 인지하지 못한 아주 미세한 균열이었다. 강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한서연에게 연이어 두 번이나 완벽하게 패배한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과거에 자신이 버렸던 순진한 여자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지략과 냉혹함을 갖춘 무서운 적수가 되어 있었다. 권도현마저 그녀의 손을 들어준 이상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날 저녁 그는 약혼 여인 윤채원과 함께 운영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채원은 지훈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금세 알아차렸다. 그녀는 우아하게 와인잔을 기울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지훈 씨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또 그 여자 한서연 때문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질투심이 스치고 지나갔다. 지훈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오늘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한서연은 감정이라곤 없는 냉혈한 이자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로 묘사되었다. 그는 분노에 차서 말했다. 그 여자는 변했어. 아니, 원래 그런 여자였는데 내가 몰랐던 건지도 몰라. 어떻게든 그녀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해. 그렇지 않으면 엘리시안 타워는 통째로 진성에 빼앗기고 말 거야. 채원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와인잔을 천천히 돌렸다. 그녀는 연약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집요하고 영악한 여자였다. 특히 한서연에 대한 그녀의 증오심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마음속에 아직도 한서연의 그림자가 남아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그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고 잔인하게 만들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채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이 뱀처럼 교활하게 빛났.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이길 수 없다면 그녀가 가장 아파할 곳을 찔러야지. 그녀의 자존심과 경력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말이야. 지우는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채원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비밀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옛날에 두 사람이 함께 설계했다는 그 꿈의 집 말이야. 아직도 그 설계도 가지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 설계도는 서연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두 사람의 가장
내밀한 꿈의 증거였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것은 비열한 짓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차가운 눈빛과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태도를 떠올리자 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양심이 사라졌다. 며칠 후 대한민국 재계는 한 편의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한 경제 전문지는 진성그룹 한서연 실장, 과거 연인의 아이디어 도용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단독 기사를 터뜨렸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한서연이 엘리시안 타워의 초기 컨셉 디자인을 구상할 때 과거 연인이었던 태영그룹 강지훈 전무의 개인적인 아이디어 스케치를 도용했다는 것이었다. 기사에는 증거라며 몇 장의 스케치가 함께 첨부되었다. 그 스케치들은 분명 서영과 지훈이 함께 그렸던 드림하우스의 일부였다. 하지만 교묘하게 편집되고 일부가 수정되어 마치 엘리시안 타워의 초기 디자인처럼 보이도록 조작되어 있었다. 기사는 두 사람의 과거 연인 관계를 상세히 언급하며 시련의 상처를 입은 여성이 복수를 위해 옛 연인의 창작물을 훔쳤다는 식의 자극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 기사를 처음 접했다. 그녀는 모니터에 떠 있는 기사와 조작된 스케치를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허탈감이었다. 강지훈이 이렇게까지 비열하고 추악한 인간일 줄은 몰랐다. 그는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을 넘어 두 사람이 함께했던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추억마저 무기로 만들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하게 얼어붙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분노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검은 화염이었다. 강지훈, 윤채원, 너희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어.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얼음 여왕, 최연소 여성 임원 등 그녀에게 쏟아졌던 찬사는 하루아침에 표절의 여왕 배신자라는 비난으로 바뀌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서연을 향한 임원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능력을 칭송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범죄자처럼 쳐다보고 있었다. 한 실장이 스캔들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시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회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임원들 앞에 섰다. 그녀는 변명하거나 동정을 구하지 않았다. 기사 내용은 사실무근입니다. 해당 스케치는 과거의 개인적인 용도로 작업했던 것이며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태영그룹 측의 악의적인 음해 공작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미 여론은 그녀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다. 한 임원이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악의적인 음해라기엔 증거가 너무 명확하지 않소.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것도 사실이고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결국 이사회는 그녀에게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에서 잠정적으로 손을 떼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3년간 피와 눈물을 쏟아부어 쌓아 올린 그녀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이 그녀의 머리를 차갑게 식혀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반격.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추악한 거짓말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대가를 몇십 배로 돌려주는 것.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칼날처럼 번뜩였다.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직무 정지 명령이 내려진 후 한서연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그녀의 집은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지휘 통제실이 되었다. 거실의 커다란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세대와 수십 개 서류철 그리고 복잡한 관계도가 그려진 화이트보드가 펼쳐져 있었다. 세상은 그녀가 칩거하며 반성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냉철하게 자신의 뇌를 가동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개인적인 치정 문제로 보지 않았다. 강지훈과 윤채원의 복수심이 도화선이 된 것은 맞지만 언론을 움직이고 이 사회를 압박하는 방식은 너무나 조직적이고 정교했다. 이것은 태영그룹이 진성그룹을 흔들고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기업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녀 개인의 스캔들은 그 전쟁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을 뿐이다. 혼자서는 이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태영이라는 골리앗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녀 역시 다윗의 돌팔매가 아닌 또 다른 거인의 힘이 필요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인물 관계도의 정중앙에 있는 한 남자의 이름에 붉은 펜으로 원을 그렸다. 권도연, 블랙스톤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그는 이 프로젝트의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판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킹메이커였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을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하지만 도움을 구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녀는 권도연에게 동정이나 연민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철저히 이해관계에 기반한 전략적 동맹을 제안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를 통해 권도연에게 공식적인 미팅을 요청했다. 안건은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긴급 논의였다. 약속 장소는 청담동의 한적한 재즈바의 VIP 룸이었다.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먼저 도착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진성그룹의 실장 자격으로 그를 만나는 것이 아니었기에 평소 입던 딱딱한 정장 대신 세련되면서도 활동적인 느낌을 주는 검은색 슬랙스와 실크 블라우스를 입었다. 그녀의 모습은 곤경에 처한 패배자가 아니라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는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권도연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다. 그는 룸에 들어서자마자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와 서류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말없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깊은 눈은 그녀의 의도를 꿰뚫어 보려는 듯 조용히 그녀를 응시했다. 이 난리통에 저를 보자고 하신 걸 보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함은 아닐 것 같군요. 한서연 씨,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직책 대신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서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대표님의 시간을 뺏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표님의 수조 원대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그의 앞으로 밀어보냈다. 화면에는 이번 스캔들을 주도한 언론사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 그리고 그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자료가 떠 있었다. 이번 언론 플레이는 태영그룹의 기획조정실이 주도했습니다.
단순한 가십 기사가 아니라 진성그룹의 핵심 프로젝트 책임자를 무력화시켜 프로젝트 전체를 장악하려는 명백한 적대적 MA의 전초 단계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태영그룹의 최근 재무 상태와 자회사인 태영제강의 부실 문제를 보여주는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강지훈이 왜 그렇게 무리하게 자사의 강철을 사용하려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였다. 그들은 엘리시안 타워를 자신들의 부실을 메우는 현금 창구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물러나고 강지훈 전무가 프로젝트를 장악하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의 태영제강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결국 건물의 안전과 퀄리티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고 프로젝트의 가치는 폭락하겠죠. 그것이 바로 대표님께서 마주하게 될 잠재적 리스크의 실체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정연했고 한치의 감정적인 동요도 없었다. 권도현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그는 이미 상황의 이면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한서연이 내놓은 증거들은 그의 심증을 확신으로 바꿔주기에 충분했다. 그는 그녀의 전략적인 사고와 위기 속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서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거래입니다. 대표님. 그녀는 권도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대표님께서 저를 믿고 제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뒤에서 힘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가진 정보력과 대표님께서 가진 영향력이 합쳐진다면 태영의 가면을 벗겨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정적인 제안을 던졌다. 그 대가로 저는 태영그룹의 내부 비리와 비자금 흐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표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경쟁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 하나를 지키는 것을 넘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피해자로 포지셔닝하는 대신 권도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파트너로서 자신을 내세운 것이다. 긴 침묵이 흘렀다. 권도현은 서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절박함이 아닌 자신감과 확신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좋습니다. 한서연 씨. 그 거래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그의 승낙에 서연은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외로운 싸움에서 벗어나 마침내 가장 강력한 동맹군을 얻었다. 우선 3년 전 윤채원 씨가 입원했던 병원의 기록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그날 그 병원 복도에서부터 잘못되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제 반격의 서막을 열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전략적인 동맹이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권도연의 합류는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다. 한서연이 가진 날카로운 분석력과 전략적 사고에 권도현이 가진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이 날개처럼 더해졌다. 그들의 반격은 어둠 속에서 조용하고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3년 전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서울대학교 병원이었다. 권도연이 고용한 업계 최고의 정보 분석팀이 투입되자 굳게 닫혀있던 과거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서연은 권도연의 개인 서재에서 그와 마주 앉아 있었다. 서재는 수천 권의 책으로 둘러싸인 요새와도 같았고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 위에는
1급 기밀문서처럼 보이는 보고서 한 부가 놓여 있었다. 정보팀의 팀장이 직접 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3년 전 윤채원 씨의 응급처치를 담당했던 간호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현재는 병원을 그만두고 지방에서 거주 중인데 당시 상황을 매우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녹취록의 일부를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중년 여성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상했어요. 보통 그런 환자들은 정말 죽으려고 한 사람들이라 상태가 심각한데 그분은 좀 달랐어요. 손목의 상처는 깊지 않았고 전형적인 주저운이었죠. 수면제도 치사량에 한참 못 미치는 양이었고요.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보호자였던 어머님의 태도였습니다. 딸이 죽을 뻔했는데도 놀라울 만큼 침착했고 마치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녹취록이 끝나자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윤채원의 자살 시도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 강지훈을 다시 붙잡기 위해 그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동정심에 올가매기 위해 벌인 잔인하고 이기적인 쇼였던 것이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내리던 강지훈의 모습, 그의 품에 안겨 울던 윤채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갔다. 연극의 대본이 이 정도였다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단순히 사랑을 되찾기 위해 저런 대규모 사기극을 벌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 돈 문제가 얽혀 있을 겁니다. 그녀의 추리는 날카로웠다. 강지훈이 윤채원에게 돌아간 직후 태영그룹의 자금 흐름에 분명히 이상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권도현은 이미 그녀의 생각을 읽고 있었다는 듯 다음 보고서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그것은 태영그룹의 자회사와 협력사 간의 지난 5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분석한 자료였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데이터를 권도현의 팀은 밤을 새워 분석했고 마침내 아주 작은 균열을 찾아냈다. 여기입니다. 권도현이 모니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유령 회사로 의심되는 한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이 있었다. 세나 개발. 이 회사는 3년 전 그 사건 직후에 설립되었고 태영건설의 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자재를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자금을 받아갔다. 하지만 실제 자재 납품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돈이 공중으로 증발한 것이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추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권도현의 팀은 자금 세탁을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친 돈의 최종 목적지를 찾아냈다. 그 돈은 결국 마카오의 한 카지노 VIP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그 계좌의 주인은 다름 아닌 윤채원의 친오빠였다. 그는 상습적인 도박 중독으로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만약 그 빚을 갚지 못했다면 그의 가족 전체가 파멸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윤채원의 가족은 도박 빚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고 그녀는 강지훈을 다시 붙잡아 그 돈을 해결할 계획을 세웠다. 자살 소동이라는 극단적인 연극으로 그의 마음을 돌려 세운 뒤 강지훈은 회사 돈을 횡령하여 그녀 가족의 빚을 갚아주었던 것이다. 그들이 서연에게 저지른 짓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추악한 범죄 행각을 덮기 위한 또 다른 범죄였다. 표절 스캔들은 그들의 범죄를 감추고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를 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던 셈이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간호사의 녹취록, 병원 기록, 분석 자료, 페이퍼 컴퍼니의 거래 내역, 자금 흐름 추적도, 그리고 윤채원 오빠의 도박 빚 증거 서류까지. 이것은 이제 그들이 감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덫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권도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강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곧 불어닥칠 폭풍을 예고하는 무서운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패한 것들을 심판하기 위해 공격할 것이다. 이제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다. 심판의 무대가 될 주주총회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마치 법정과도 같았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좌중을 짓눌렀고 창밖의 햇살마저 서늘하게 느껴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서연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다. 이사들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 굳은 표정으로 그녀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 대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직원에 대한 차가운 경멸만이 서려 있었다. 강지우는 태영그룹의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창백한 얼굴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윤채원도 배석했다. 그녀는 피해자의 가면을 쓴 채 가끔씩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연기를 선보였다. 강지우는 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의 활용점정을 찍기 위해 마지막 증거를 품에 안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들어섰다. 예상과 달리 그녀의 모습은 조금도 초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당당하고 차분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회의실을 가로질러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해서 그 속을 들여다보려는 이사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추한 내면을 마주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권도연 역시 투자사 대표 자격으로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진성그룹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한 실장, 오늘 이사회는 당신의 표절 스캔들에 대한 최종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었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들어보겠소. 그 말에 강지훈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회장님, 그리고 이사님 여러분. 한서연 실장이 제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파일에서는 한 남자가 자신이 과거 한서연의 스튜디오에서 근무했으며 그녀가 강지훈의 스케치를 베끼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 증언이었다. 이것으로 모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일을 덮어둘 수 없습니다. 한 실장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을 향해 비난의 눈빛을 보냈다. 회장이 마지막 선고를 내리려는 듯 입을 열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훌륭한 연극이었습니다. 강 전무님. 하지만 모든 연극에는 막이 내리는 법이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 앞에 섰다. 여러분의 판결을 듣기 전에 제가 준비한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진실의 조각들입니다.
그녀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는 3년 전 윤채원을 담당했던 간호사의 영상 인터뷰가 나타났다. 그 환자분 자살 시도라고 하기엔 너무나 멀쩡했어요. 상처도 얕았고 보호자였던 어머님은 마치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침착했죠. 강지훈과 윤채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화면에는 윤채원 오빠의 수십억 원대 도박빚 내역과 마카오 카지노의 VIP 계좌 입금 기록이 증거 자료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태영건설의 유령 회사 세나개발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금 흐름도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졌다. 이사들의 표정이 당혹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표절 스캔들이 아니었다. 거대한 기업 범죄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강지훈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서연이 재생한 다음 파일 앞에서 힘없이 묻혀버렸다. 그것은 녹음 파일이었다. 지훈 씨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한서연, 그 여자 그냥 묻어버리면 안 돼. 윤채원의 불안한 목소리였다. 이어서 강지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걱정 마. 증인도 돈으로 샀고 언론도 우리 편이야. 그 여자가 우리 비밀을 알기 전에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해. 그래야 우리도 살고 태영도 사는 거야. 그것이 결정타였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자살 사기극 횡령, 그리고 표절 스캔들 조작까지.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스크린과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윤채원은 이미 고개를 숙인 채 아이처럼 흐느끼고 있었다. 회의실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다. 진성그룹 회장은 철갑 상어처럼 차가운 얼굴로 강지훈을 노려보았다. 강전무, 아니 강지훈 씨, 지금 이 자리에서 태영그룹과의 모든 협력 관계를 파기함을 선언하오. 또한 당신의 횡령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즉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오만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넋이 나간 그를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가 끌려 나가는 순간까지도 그는 감히 한서연을 쳐다보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나고 회의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사들은 이제 경애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적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어버린 최고의 전략가였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 실장 정말 미안하네. 그리고 고맙네. 자네가 진성그룹을 구했어.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스크린을 잠시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만족감도 없었다. 오직 길고 길었던 전쟁을 마친 군인의 깊은 피로감만이 어려 있었다. 강지훈과 태영그룹의 몰락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신속하고 거대했다. 이사회에서 밝혀진 진실은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대한민국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횡령배임 증거 조작, 명예훼손. 강지훈과 윤채원이 저지른 범죄의 목록은 끝이 없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영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성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다. 한서연은 그 모든 과정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다시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 자리로 복귀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서 이제 그 누구도 그녀의 결정에 토를 달지 못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얼음 여왕이라는 별명 대신 강철의 여인, 진실의 설계자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었다. 세상은 그녀의 승리에 열광했고 그녀를 불의에 맞서 싸운 영웅처럼 떠받들었다. 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강지훈이 구속되는 장면이 TV 뉴스에 나올 때도 윤채원이 검찰에 소환되어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그녀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복수의 쾌감이나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그저 길고 지독했던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전쟁이 남기고 간 깊은 공허함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달려온 것이 아니었다. 무너진 자신의 세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싸웠을 뿐이다.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는 그녀의 지휘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태영건설이 빠져나간 자리는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최고의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채웠다. 권도연의 블랙스톤 인베스트먼트는 투자를 2배로 늘리며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다시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그것만이 그녀가 공허함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거대한 빌딩에 쏟아부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엘리시안 타워의 착공식이 열리는 날이 밝았다. 프로젝트 부지는 수많은 내빈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단상 중앙에는 프로젝트의 주인공인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이전의 날카로운 냉기는 많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오랜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장수와 같은 깊고 단단한 평온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진성그룹 회장의 축사가 끝나고 마침내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섰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준비된 연설문을 읽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잠시 동안 자신이 서 있는 이 땅과 고레카라 서비에다츠 메라노 데무노 오모이우카베타 그녀는 잠시 동안 자신이 서 있는 이 땅과 앞으로 솟아오를 미래의 건물을 상상했다. 그녀의 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담길 공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상처받은 이 땅 위에 희망을 쌓아 올리고 절망의 폐허 속에서 미래를 세우려 합니다. 엘리시안 타워는 강철과 유리로 만들어지겠지만 그 안을 채우는 것은 사람들의 꿈과 신뢰가 될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짧은 연설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나온 모든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착공식을 알리는 화려한 폭죽이 터지고 첫삽을 뜨는 세리머니가 진행되었다. 행사가 끝나고 복잡한 인파 속에서 잠시 벗어나려 할 때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권도현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다. 그는 수많은 축하 인사를 건네는 대신 그녀와 함께 멀리서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는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을 뚫고 그녀의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제 곧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완성하게 되겠군요. 그 후에는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그의 질문은 의례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진짜 다음에 대한 깊은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그녀는 아직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침묵을 읽었다는 듯 권도연은 시선을 그녀에게로 돌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한서연 씨, 나중에 일이 아닌 당신이 살고 싶은 집을 한번 설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의 질문은 갑작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강요나 의도도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따뜻한 온기와 삶이 있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다. 지난 3년간 그녀가 애써 외면하고 잊으려 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향한 연민이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계산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온기와 존중을 보았다. 그 순간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심장을 덮고 있던 두꺼운 얼음층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며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는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막 기초 공사가 시작된 거대한 부지 위로 새로운 빌딩의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지난 3년간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계산되지 않은 진실한 미소였다. 그 미소는 아직 완벽한 해빙을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그녀의 시간에도 봄이 오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작은 신호였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